히틀러가 했다는 이 말은 나치즘과 커뮤니즘은 종이 한 장 차이, 즉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스탈린과 트로츠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두 사람은 권력을 쥔 볼셰비키 당원이었으며 죽을 때까지 라이벌로 지냈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민중들에겐 별 관심이 없었죠. 그저 소련을 장악하여 휘두르는 것에만 능통했을 뿐 사회주의 유토피아라는 허상으로 인민들을 끌고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스탈린이 권력 탈취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반면 트로츠키는 권력이 손안에 들어왔을 때마저도 그것을 거머쥘 분별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1879년 12월 21일 조지아 라고도블리는 그루지아의 시다카르틀리주의 작은 도시 고리에서 이조프 비사리오비치 주가시빌리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스탈린이죠. 그런데 스탈린에게 매우 헌신적이었던 농노집안 출신의 어머니 케케 겔라지와는 달리 아랍계 혈통을 지닌 그의 아버지 비사리온 주가실비는 난폭한 술주정뱅이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의 가정폭력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도 매우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1890년 아버지가 죽을 당시 스탈린은 겨우 11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오히려 기뻐했으니 말입니다. 끔찍한 가정폭력에서 해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탈린 연구자들은 아마도 이때 스탈린의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이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전적 요소에 그런 아버지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생한 후천적 요인 때문에 말입니다. 어쨌든 1893년 그는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해 지역교구 목사의 배려로 그루지아 공화국의 수도 트빌리시에 있는 신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루지아 공화국은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러시아인에게 거의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에 혈기왕성했던 청년 스탈린도 그루지아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 조직에 가입하게 되죠. 독서량이 많았던 그는 처음에는 당시 금소로 지정된 빅토르 위고의 바다의 노동자 등을 읽다가 교사들에게 적발, 장학금이 끊어지는 등 체벌을 받다가 결국 짜르게 복종하라는 학교의 방침에 반항하고 그부들에게 그루지아 민족주의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1899년 마침내 학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민족주의적인 신념은 곧 마르크스주의의 신념으로 변하게 되죠. 시인으로 활동하던 중에 블라디미르 레닌의 글을 접하게 됐고 마르크스주의에 감명받게 되자 곧바로 레닌이 이끌던 볼셰비키에 입당한 것입니다. 한편 스탈린보다 한 달 앞선 1879년 11월 우크라이나의 헤르손주 옐리사베트그라드의 작은 마을 야노카에서 레프 프론슈타인이라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레온 트로츠키이죠. 그런데 트로츠키는 라이벌인 스탈린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나름 부르주아 계급인 지주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쨌든 트로츠키는 병약하고 7살 때 천연두까지 알아 얼굴에 평생 남는 천연두의 흔적, 즉 곰보짝을 갖게 됐으며 주정뱅이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스탈린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던 셈입니다. 또한 그는 매우 영민하여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읽기, 말하기, 쓰기를 터득하는 등 보기 드문 영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검은 머리에 콧대와 이마가 높고 푸른 눈을 가져 잘생겨 보이기까지 한 그는 어릴 때부터 오만하기 이를 데 없었죠. 결국 이때 생성된 삐뚤어진 자존감과 이기심은 그에게 난 어디서나 1등이어야만 한다 라는 위험천만한 신념으로 내면화되었고 이는 평생 그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러시아는 20세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수백 년 동안 짜르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엄한 황제는 민중을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죠. 그리고 당시 러시아의 거의 모든 땅과 사회적 기득권은 소수 특권층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861년에 이미 봉건시대의 농노제도는 폐지됐지만 민중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도 없었던 것입니다.
민중들은 여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고 가진 것도 없었으며 오래 살지도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니콜라 2세의 통치가 시작될 무렵인 1894년 러시아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를 찾아 팽창된 도시들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 막스에 의해 명백한 자본주의 해악이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세상의 모든 문은 공유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기 시작했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자 러시아에도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변호사 블라디미르 레닌과 같은 급진적 사회주의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레닌은 1895년 12월 소요 주동 혐의로 제정 러시아 경찰에게 체포 1897년에 시베리아로 유배돼버립니다. 그리고 1900년 유배에서 풀려나 독일로 망명한 레닌이 유럽 전역을 돌며 군주제의 해악과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성을 강연하고 다니기 시작하자 러시아에서는 곧 두 가지의 시작이라는 나비 효과가 연이어 시연됩니다. 레닌의 강연에 자극을 받은 러시아에서도 혁명적인 사회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시베리아에서 막 탈출한 트로츠키가 레닌의 동지자 중 한 사람으로 혁명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트로츠키의 시베리아 탈출이라. 그런데 트로츠키가 시베리아를 탈출하여 레닌과 합류하게 되는 과정에는 그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1897년 트로츠키는 흑해의 도시 니콜라이프에서 일하는 항만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고 이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산시킬 무렵 경찰 프락치의 제보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데사의 교도소에서 2년 동안 투옥됐고 레닌이 그랬듯 투옥과 시베리아 유형은 당시 혁명가들이 거치는 필수 과정인 듯 그 역시 시베리아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베리아 유형 대열에는 이 컨텐츠의 또 다른 주요 인물 스탈린도 참가하게 됩니다. 어쨌든 3년을 시베리아에 살면서 트로츠키는 브론슈타인이라는 본명을 버리고 이때부터 레온 트로츠키로 이름을 바꾸고 첫 번째 결혼을 하여 2명의 딸도 갖게 됐죠. 하지만 그에겐 가족보다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했던 것일까요? 1902년 9월 혁명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아내와 어린 딸들을 버리고 혼자 시베리아에서 탈출해버립니다. 그야말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자기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행태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어쨌든 탈출에 성공한 그는 영국 런던으로 향했고 결국 그곳에서 레닌과 러시아에서 추방된 다른 혁명가들과 함께 볼셰비키를 키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스탈린도 코바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혁명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지역에 있는 석유 공장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투옥된 후 시베리아로 유배됐죠. 앞서 말한 레닌과 트로츠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레닌과 트로츠키와는 달리 금방 탈출에 성공,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트로츠키와는 다르게 글을 쓰는 등 지적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좀 더 과격한 방법으로 혁명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은행을 털어 혁명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미명 아래 강도짓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달러를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까지 죽는 일이 발생하자 민중의 여론에 민감한 볼셰비키는 그의 은행 강도짓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탈린은 이런 범죄 행위로 행동대원으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혁명의 진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한다는 충성당원으로서 레닌에게 알려지게 되죠. 이윽고 1905년 12월 25일 스탈린은 핀란드 대공국 탐페레에서 열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1차 대표자 회의에서 레닌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키도 작고 아랍계 피가 흐르고 있는 듯 보여 왠지 러시아인 같아 보이지 않아 더욱 괴랄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레닌은 그런 그의 이미지에 은행 강도를 일삼던 그의 특이한 경력까지 자세히 보고 듣게 되자 스탈린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멋진 그루지아 인일록은 그런데 이봐 자네는 당과 인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라고 말이죠. 그러자 스탈린은 동지 저는 동지가 시킨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스탈린의 말 중엔 레닌이 말했던 당과 인민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 묻은 구두라도 얼마든지 핥겠다는
권력을 향해 맹종하는 그의 비굴한 본능이 발휘됐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레인은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흐뭇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레인의 미소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로 트로츠키. 특유의 오만함으로 자신의 통제권 밖에서 설치던 그 싸가지 없는 트로츠키를 견제할 수 있는 경비견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회심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레인은 스탈린을 자신의 측근으로 기용함으로써 트로츠키로 하여금 충성 경직을 유도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째 독재자의 아니 권력자의 마인드는 이렇듯 뻔해 보이는 소위 갈라치기와 충성 유도라는 캐캐묵은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일까요? 권력은 무식하다라는 말이 이래서 생겼나 봅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1907년 런던에서 개최된 볼셰비키의 제5차 당 회의에서였죠. 이때 두 인간의 캐릭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레인의 절대적 신의를 받던 트로츠키가 세계의 혁명이라는 대의명분에 대해 고상하게 연설하는 동안 스탈린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트로츠키가 별것 아닌 놈이로군 이라며 그를 무시하게 되는 동인이 되었고 내성적인 스탈린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자신의 머리가 베어나가는 줄도 모르게 되는 원인이 되죠. 권력의 생리, 권력 투쟁의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스탈린.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태생적으로 음흉하고 치밀하고 치명적이며 잔혹하기까지 한 스탈린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스탈린은 총구석 구류자에서 벗어나 모스크바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볼셰비키의 지하신문 프라우다의 편집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1913년 공산주의 선동신문을 발행했던 혐의로 다시 체포, 이번에는 시베리아로 무기한 유형을 선고받게 되죠.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로써 스탈린의 커리어는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름 태평했습니다. 그의 세상사와 권력주의를 볼 줄 아는 동물적인 본능, 즉 은행 강도 등으로 단련된 도시 뒷골목 어둠의 세력과의 커넥션과 레인의 망명이나 자금 동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자신을 레인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제정 러시아 역시 조만간 무너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겨우 13살짜리 소녀와 결혼해 2명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5년 전 동료의 여동생이었던 첫 번째 아내 예카테리나 스바니제가 훗날 독소전에서 독일군의 포로가 됐다가 자살한 자신의 첫아이 야코프 주가시빌리를 낳고 빈곤에 찌들어 티푸스로 요절하자 울고불고 생쇼를 하고서도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헌시작처럼 버리는 속성은 스탈린이나 트로츠키 공이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수시로 바꾸는 전까지. 이때부터 스탈린은 자신의 이름도 강인함의 상징, 즉 철의 남자라는 의미인 스탈린으로 바꿔버리죠. 그 역시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갈 날을 염두에 두고 말입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반드시 돌아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시베리아에 처박혀있는 동안 그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참혹한 20세기의 문을 연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 제정 러시아의 권력이 취약해진 점을 이용해 1917년 9월 레닌, 트로츠키 등 볼셰비키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바로 러시아 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이 와중에 스탈린은 러시아 제국군에 징집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그는 왼팔 부상을 핑계로 징집에서 빠져나왔죠. 만약 이때 스탈린이 징집돼 참혹하게 이를 데 없는 전쟁터로 끌려갔더라면 아마도 전사했거나 제국군에 의해 처형당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사는 다른 방향으로 춤을 췄겠죠. 하지만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희대의 독재자이자 살인마 스탈린 시대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운 지방에 방치되면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는 것일까요? 스탈린도 트로츠키도 이때 자신의 이름을 바꿨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